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닉스에서 바이오 소재 개발 및 바이오 서비스 관련 관리를 맡고 있는 정소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분자생물학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닝과 PCR, 시퀀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클로닝, 그 다음에 이제 PCR, 시퀀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클로닝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실험 설계 및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클론을 어떻게 선별하고 검증하는지, 그리고 바이오닉스에서는 어떤 관련 서비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로닝이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정 어떤 유전자를 벡터에 삽입해서 숙주 세포에 동일한 DNA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콜라이를 이제 기본 숙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유전자를 아이솔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PCR 증폭을 해서 그 벡터라고 부르는 플라즈미드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다시 이콜라이에다가 다시 도입한 다음에 이거를 대량으로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 연구라든지 단백질의 대량 생산, 의약품이나 백신 그런 개발의 그런 필수적인 핵심 분자 생물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로닝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서트 DNA.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목표 유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넣어서 운반하기 위한 벡터, 호스트셀, 그리고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벡터 부분입니다. 벡터는 우리가 이제 원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들을 서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플라즈미드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틱 플라즈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벡터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플라즈미드 벡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크기의 작은 사이즈의 유전자들을 클로닝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국제원점 오리진하고 이거를 셀렉션 할 수 있는 셀렉션 마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예, DNA들을 운반하고 뭔가 그 엔지니어링 할 때는 코스미드라고 하는 거를 플라즈미드랑 스테레오 페이지의 혼합 형태인 코스미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최대 DNA 용량들을 보면은 플라즈미드가 가장 작고 그보다 조금 더 크기는 코스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반하고 그거를 조작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그런 지놈 클로닝이라든지 대용량 DNA를 운반할 때는 백미드라고 하는 인공 염색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F 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현 벡터라고 하는 거는 플라즈미드 벡터의 일종인데요. 플라즈미드 벡터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해서 단백질을 얻어내고 할 때 쓰는 벡터들을 발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자 치료, 휴먼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데 셀을 도입하기 위한 바이러스 벡터들이 있습니다. 이 벡터의 종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플라즈미드 벡터입니다. 플라즈미드 벡터 중에서도 다 이콜라이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이콜라이가 유전적으로도 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쉘프라이프도 빠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작하기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쉽기 때문에 이콜라이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플라즈미드 벡터들은 다 이콜라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게 PBR322라고 하는 벡터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카피 수도 많으면서 우리가 그 여기 유전자를 넣어서 조작할 수 있도록 이제 셀렉터블 마커, 그 안티바이오틱스 레지스턴트 진이나 오리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리1 오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 벡터의 구성 요소가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오리진과 셀렉터블 마커, MCS 부분이 있는데요. MCS가 이제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라고 해서 제한 요소 사이트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벡터 같은 경우는 MCS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셀렉티블 마커랑 오리지널이랑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조작을 해서 변형시켜 놓은 게 이제 PUC19입니다. 그래서 이 록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오리진의 카피수를 조절을 해서 이게 미디 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UC19에서는 이 록진을 제거해내고 그 얘를 하이카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조작하기 쉽게 MCS 사이트를 넣어놓고, 그리고 락지 알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블루 화이트 클로니 셀렉션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클로닝하고 이걸 셀렉션하는데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벡터입니다. 또 한 가지 계열은 이제 ACYC 184, 177 계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이퀄라이지만 오리진이 다릅니다. 국제 원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P15의 오리진이라고 하고 이거는 매우 낮은 크기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기본 PUC19이나 이런 코리온 계열의 오리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냐? 그래서 원래는 한 박테리아에는 한 가지의 오리진을 가진 한 가지의 플라즈미드만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리진의 종류가 다르면 두 가지가 전부 다 한 균주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의 상승관계나 이런 거를 볼 때 두 플라즈미드에다가 클로닝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오리진의 플라즈미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미드 벡터는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벡터 외에도 여러 가지 벡터들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PBR32라든지 PUC19 같은 경우에는 복제 벡터로서 그냥 외래 DNA를 복제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는 단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발현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발현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벡터랑 다른 점이 이런 단백질을 발현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 벡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PET 계열인데요. PET 계열 같은 경우에는 T7 프로모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T7 폴리머레이즈가 클로모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스트레인하고 만났을 때 그 T7 프로모터를 통해서 단백질의 발현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PET 계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PGX나 PMR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들이 이종 간에 이제 발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프로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제 인솔루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MT 프로테인이나 GSP 프로테인들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고 태균을 또한 이제 뭐 히스토 같은 그런 정제를 위한 태그들을 퓨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벡터들이 발현 벡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셔틀 벡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콜리에서 뭔가 조작을 하게 되지만 다른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스트, 뭐 휴먼 셀에서도 이제 이런 플라즈미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휴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프로카리오트나 그 원시 형태의 유카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라즈미드 형태 비슷한 플라즈미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 또한 오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셔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숙주 간 전이할 수 있도록 이콜라이의 오리진하고 그 숙주에 자기가 원하는 숙주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콜라이에서 조작을 한 후에 그걸 그대로 원하는 숙주에서 도입을 하면은 그 숙주에서 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벡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PS 같은 경우는 이스트에서 사용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콜라이 이스트 간 벡터고요. P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게이트웨이 클로닝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클로닝 방법인데 일반적인 이콜라이 벡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 호스트마다의 벡터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이제 퓨전 시켜서 셔틀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듀얼 벡터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셔틀 벡터 형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siRNA나 shRNA 벡터인데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siRNA 이제 RNA 합성해서 많이 도입을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셀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현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즈미드의 siRNA나 shRNA 형태로 만들어서 셀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벡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 시스템하고 병행해서 세포 내에 유전자를 발현하거나 세포 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전자 전달 벡터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벡터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호스트 셀입니다. 호스트 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콜라이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콜라이가 저희가 사용하는 이콜라이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K12계열이고요. 하나는 B계열입니다. K12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런 클로닝하고 플라즈미드를 증폭하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균주인데요. 이콜라이 이제 균주인데 이거의 특징이 전부 다 리커미네이즈 A와 엔도뉴클레이즈 A를 전부 다 딜리션 시켜놓은 균주로서 이게 이제 리커미네이즈가 있으면은 플라즈미드가 들어가서 서열이 바뀌거나 이제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놈 상에서 딜리션 시켜놓고 엔도뉴클레이즈가 있으면 플라즈미드가 우리가 나중에 프랩하고 했을 때 이제 디그레데이션 된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딜리션 해놓은 스트링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H5알파라든지 탑10, JM109 같은 스트레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데 이제 대형 DNA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미라든지 맥미드 같은 거를 넣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스트레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클로닝 스트레인은 이제 플라이라고 하는 이제 박테리아가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 필러스를 형성하는 유전자를 다 제거해 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얘가 서로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라이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큰 DNA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트레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계열의 스트레인이 있는데요. 비계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단백질 발현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계열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T7 RNA 폴리머레이즈를 크로모좀 내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RNA 폴리머레이즈를 프로모터 항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IPTG 같은 걸로 발현을 유도를 하면 이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다량 발현되고 그게 플라즈미드에 있는 T7 프로모터에 가서 바인딩함으로써 이게 단백질 생산이 유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DE3라고 하는 이 스트레인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L21, DE3라든지 뭐 CD41, 그다음에 로제타 스트레인도 많이 쓰죠. 이게 다 D3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좀 더 특성화해 놓은 것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독성 단백질이나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발현이 어렵거나 이게 인솔루블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셀이 죽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현 속도를 줄이고 샤페론으로 해서 늘 발현해서 세포를 소멸을 방지하는 그런 스트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은 전부 다 이 D3 계열의 이제 비계열 스트레인인데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스트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기본적으로는 일반 클론이 그리고 발현을 할 때는 단백질 발현용 스트레인을 쓰게 되고요. 그 뒤에 특수 목적용은 이제 각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많은 스트레인들이 있습니다. 클로닝 기본 구성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자임이 있는데요. 요런 DNA들을 조작해서 서로로 제조업 DNA를 만들고 그거를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제한 요소라고 불리는 리스트릭션 엔자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용해서 자른 후에 T4DNA 라이게이지로 붙여서 도입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나온 기술이 TA 클로닝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TCR의 텍폴리머레이즈의 그 C 프라임 말단에 A 오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클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세대로서 TA 클로닝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진어스
방식인데 여러 가지 키트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깁슨 어셈블이 대표적이고 뭐 슬릭이라도 것도 부르고 뭐 HD 클로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을 잠깐씩 설명해 드리자면요. 리스트 타임하고 티프 DNA 라이게이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DNA의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제한 요소라고 하는 그 이 뒤에 PTC라든지 이런 파이드롬 시퀀스를 인식하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들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의 특정한 부위를 잘라주고요. 벡터도 같은 엔자임을 처리해서 잘라준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적인 서열 때문에 서로 붙게 되고요. 그 갭 부분을 라이게이즈가 그 연결시켜 줌으로써 얘네들을 DNA를 재조합을 하게 되고 그거를 셀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팀크로는 이제 앞에 거랑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쓰지 않고 PCR을 우리가 그 테크니키를 썼을 때 A를 오버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벡터의 T 오버행, 3' T 오버행을 만들어 놓은 벡터를 이제 판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PCR 증폭한 인설트와 함께 라이게이지를 이용해서 라이게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TA 클로닝이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 어셈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쓰이는 효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런데 기본 원리는 똑같은 게 우선은 우리가 DNA를 각 부분을 내가 그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서로 오버랩이 되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쪽 스트랜드를 엑소뉴클레이즈를 이용해서 잘라내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라낸 다음에 그러면 서로 그 호물로거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인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갭 부분은 폴리머레이즈로 다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게이지를 이용해서 실링을 하게 되면 요 DNA 조각이 붙게 되는데요. 요거의 장점은 이 끝부분에 오버랩되는 부분을 내가 자유자재로 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각의 DNA도 연결할 수 있는,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원리는 1세대는 제한 요소로 특정 사이트를 자르고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TA 오버행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이제 어떤 겹치는 서열을 디자인을 해서 효소를 혼합한 반응으로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제한 요소 방식은 이게 제한 요소 부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그 제한 요소가 없거나 하면 이 클로닝이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K 클로닝이나 이제 진어셈블은 그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보통 한두 개 정도의 인설트를 넣을 때까지는 뭐 유용한 편이고요. 그 대신에 리스트릭션 엔자임 수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조각 정도만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T 클론은 여러 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한 개만 단순하게 삽입하게 됩니다. 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각을 동시에 조합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큰 길이의 그런 진이나 뭐 클러스터들을 연결할 때 이런 진 어셈블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난이도는 이제 뭐 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간단한 게 이제 T 클로닝이고요. 리스트릭션 엔자임도 비교적 간단한데 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는 게 조금 맨 처음에 접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러닝 실험 설계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제 클러닝 할 때는 단백질 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플라즈미드를 설계하는데 컨스트럭션 할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벡터를 함에 있어서 어떤 내가 바람 프로모터를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호스트에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발현 프로모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현 숙주에 막는 벡터인지, 그러니까 이콜라이라면 T7, 락, 텍 이런 걸 쓰면 되지만 내가 저기 도입할 거다. 그럼 CMV 프로모터라든지 그런 프로모터를 가진 벡터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벡터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분리하고 이거를 정제하고 뭐 아니면은 그 폴딩을 가이드 해줘야 되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 발현 효율이나 단백질의 용해성에 영향을 주는 솔리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그런 태그들을 어떤 거를 넣을지 그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클로닝 서열 디자인인데요. 코드 서열이 이제 프레임 내에 삽입되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DNA 서열을 잘라서 넣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단백질이 되도록 그 코드로 이게 설계가 돼야 되는 이 프레임 떨어져도 전혀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맞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저기에서 특징적으로 시그널 펩타이드라든지 리더 시퀀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제한 요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클로닝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위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클로닝 할 때 방해가 돼서 이 뇌 진의 그 컨스트럭션을 방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코돈 최적화가 있는데요. 코돈 최적화는 요거 클로닝 적이라기보다는 그 유전자 합성, 진합성의 그 부분에 더 가까운데요. 요새는 이제 이종 간의 그 프로테인을 발현시킬 때 이게 코돈 유세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현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돈을 내가 발현하고자 하는 숙주에 최적화하는 그런 코돈 최적화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발현량을 더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용을 할 때 내가 태그를 달아서 이거를 단백질을 발현은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할 때는 이 태그 없이 순선 형태의 DNA 단백질만 사용하고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프로테이즈 저기가 인식하는 부위를 집어넣어서 앞에 태그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TEV라든지 스롬빈 같은 그런 인식하는 부위들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앞에 태그를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다 클로닝을 하고 나면요. 이거를 클론을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클론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선별 과정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항생제 선택이겠죠. 박테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벡터의 필수 구성 요소 중에 센션 마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레지스턴트 진을 집어넣어서 이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는 균만 살아남도록 해서 항생제가 포함된 LB 배지에서 키웠을 때 그 플라즈미드만가 들어있는 균주만 살아남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별 방식이 아까 이제 PUC19 말씀드리면서 락지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락지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엑스가를 집어넣어 주면은 얘네들이 락지진이 나와서 이걸 분해하면서 색을 냅니다. 그래서 클로닝 된 것과 안 된 거를 이제 블루 화이트로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후에 이제 검증을 거치게 되죠. 검증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콜로니 PCR은 콜로니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그걸 바로 따서 PCR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어넣어 놓은 인서트 부분은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이 균주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미드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균주를 각각 키워서 프랩한 후에
제한 요소로 잘라서 그 인설트가 들어있는지 또 밴드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이 가장 이제 명확한 방식이죠. 확실한 검증 방법이죠. 그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이 서열이 들어있는지, 서열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제대로 삽입 부분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론 검증까지 이제 마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바이오닉스에서는 관련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진합성 서비스입니다. 진합성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를 뭐 코드네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걸 해서 진을 합성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합성,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DNA나 유전자 서열이나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단백질 서열들을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를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벡터에다가 넣어서 이제 배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클로닝 벡터라든지 아니면 익스프레션 벡터들 그리고 뭐 유카리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벡터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바로 이제 받아서 또 클로닝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이런 거에 선택을 해서 진합성부터 이제 클로닝까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에 설명드린 클로닝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설트, 벡터, 아니면 벡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를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셔틀 벡터라든지 원하는 벡터에다가 클로닝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TA 클로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TA 클로닝, 진화성 분리 방식을 클로닝을 다 사용을 해서 저 클로닝 서비스를 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뮤타제네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유전자의 일부 저기를 그러니까 아미노에시드 서열을 바꾼다든지 유전자 베리언트를 만든다든지 할 때 뮤타제네시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베리언트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즈미드들을 다량 얻고 싶을 때 그때 라지 스케일 프랩을 통해서 미디, 맥시, 뭐 기가 프랩 해서 플라즈미드를 아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mRNA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벡터들이 저희가 보통 필름 스크립트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mRNA를 인비트로 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유카리от에서 사용하실 거다 하면은 물론 또 좀 더 전문적인 벡터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요청을 하시면은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하고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 스트레인에 도입을 하고 발현을 하고 그 원하는 단백질 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닉스 내에서는 이제 콜라리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고 연계된 회사를 통해서 베큘로 바이러스라든지 만물리안 셀라인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발현 및 정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원스톱 진투 프로테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미드 진합성, 그다음에 이걸 익스프레션 벡터에 넣어서 익스프레션하고 정제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때 보시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태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7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고 히스태그라든지 아니면은 스모 프로테인을 이제 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요. 나중에 택을 잘라낼수록 스롬빈 사이트 아니면 수모는 수모 자체를 잘라내는 그 프로테이즈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태그까지 저기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선택을 해서 진합성부터 단백질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클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기서 잠깐 음, 질문 사항들 답변을 드리자면요.
어, 첫 번째, P메이팅 2 알파 대형이라는 대형 플라즈미드를 클로닝하려고 하시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하셨고, 대형 클로닝인데 DH10B를 사용한다면 개선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어, 저기가 아니라, 이런 플라즈미드용이 아니라, 이라는 게 예전엔 DH10-100이라고 불렀거든요. 를 사용하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형 플라즈미드는 그거보다는 JM109 스트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그만 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DH5 알파로 잘 클로닝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경우에 큰 플라즈미드 같은 경우에는 JM109 스트레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ESC를 이용해서 컬 노화 모델링을 하는데 잠시만요. 템돈 시스템을 사용해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프로모터 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하셨고요. 특정 분화 단계에서 GC 비율이 높아서 프로모터 스플라이싱이 일어나 추정되는데 라인부터 방향으로 음,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지 어, 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맞는지는 좀 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성 있는 단백질 발현하는 플라즈미드를 클로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음, 콜로니가 뜨지 않는다고 하셨고, 어, 콘센서를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냐고 문의하셨는데, 이거는 100%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티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피션시가 떨어지고 그런 세트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3개월 이상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계속 콜로니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컴셀을 프레시하게 다시 만들어서 아니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콜로니 PCR을 통해서 인설트의 일부를 잡는 프라이머로 밴드를 확인했는데 생어 시퀀싱으로 확인해보니 진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밴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이즈를 이제 확인을 하셨는지도 이제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의 스페시피티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 넌스페시픽한 밴드들을 형성하는 게 그 전에 관찰이 됐다면 요거를 가지고 조금 다시 프라이머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PCR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나왔다고 해도 그런 넌스페시픽한 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퀀싱 했을 때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콜로니 PCR 같은 경우에는 콜로니끼리 서로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 살짝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량만 섞였다고 해도 밴드가 뜨는데 나중에 정작 클로닝을 했을 때는 메인으로 자라는 애들이 이제 그 인설트가 없는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시퀀싱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발현을 위한 리코미넌트 플라즈미드 컨스트럭션 시의 코드를 숙제에 맞게 최적화를 수행해서 트랜슬레이션 효율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코돈 최적화를 할 수 있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코돈 최적화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코돈 유세지가 있어서 그 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코돈들로만 이거를 그 시퀀스를 집어넣으면 이 코돈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tRNA가 모자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발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거를
코돈 유세이지가 높으면서 그리고 그 GC 레이쇼가 이제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클로닝이나 이제 이런 합성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GC 레이쇼를 맞추고 세컨더리 스트럭처도 생기지 않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이 서열을 돌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 몇 점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이 스트레인에서 이 숙제에서 발현이 잘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그런 시퀀스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그런 진압성 회사라든지 아니면 퍼블릭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요새는 많지는 않고요. 각 진압성 회사들에서도 이런 무료로 이런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인들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그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종 간의 진을 이용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실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크로스 킹덤 익스프레션 시의 호스트의 코드 유세지에 완전히 맞추어 옵티마이제이션한 일부만 최적해서 원본 서열 내에 biologically relevant regulatory element 이게 이제 원본 서열 내에 이거를 레귤레이토리 엘리멘트를 보전을 하시는 게 이게 도입하는 게 이제 원본 서열을 이제 제공한 그 호스트라면 이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걸 보존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코드 오피마이제이션 해주시는 게 그 숙제 발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트랜slation 이피션시랑 시퀀스 피처 보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적절할. 그러니까 시퀀스 퓨처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발언하고자 하는 그 호스트에 꼭 필요한 그 퓨처들이다. 그러면 그거는 남기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종에서 다른 종에서 이거를 발언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 종에 맞추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종에서 필요한 그런 퓨처라든지 그거를 뭐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런 게 없다 하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 트랜슬레이션 이피션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GC 리치 시퀀스 말씀을 하셨는데, 시퀀싱을 진행해 보면 포토 뮤테이션이 생기거나 믹스된 시퀀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닥터밴드를 클로닝 진할 때, 이렇게 시퀀싱을 했을 때,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믹스 시퀀스가 나오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서열이 이상이 있는 건지 시퀀싱의 문제인지 왜냐면 시퀀싱도 GC 리치 리전은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 디피컬트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 GC 리치 리전을 풀어주는 그런 저기를 팩터를 넣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읽지 못하고 이게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는 이게 섞여서 풀린 것하고 이제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 형성한 거고 이게 섞여서 읽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노이지한 시퀀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C 리치 리전이 있을 때 이게 클로닝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아예 얘가 잘라져 버리던지 하는 거지 이렇게 클로닝을 할 때 GC 리치가 클로닝이 되지 않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너무 높아서 클로닝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역시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진이라고 하시면 요게 저기를 GC 비율을 한 50% 정도로 맞춰주거든요. 위아래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클로닝이 쉽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말리안 셀에서는 과발한 벡터 클로닝 과정에서 스트롱 프로모터, 위크 프로모터의 선택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 보통은 이제 싱글 프로모터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과발현 벡터를 이거 위크 프로모터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게 발현을
그 많이 안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만만한 셀에서는 이 플라즈미드가 그 작은 복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게 물론 이제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 때는 그 저기를 이용을 해서 그 뭐죠 트랜스포전을 이용해서 크로모점에 집어넣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안티바이오티스나 이런 얘네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프레셔를 줘서 이 플라즈미드를 잠깐 가지고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플라즈미드를 조금 도입하면은 사실 발현이 조금 되고 플라즈미드 많이 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만큼 많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롱 프로모터, 윅 프로모터 선정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도입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한 효소 처리 후에 라이게이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디포스플레이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설트도 영향을 받을지는 궁금합니다. 이 디포스폴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가 셀프라이게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한요소 처리를 하면 얘네가 이제 블런트 엔드도 형성할 수 있고 스티키 엔드도 형성할 수 있지만 스티키 엔드를 형성할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게이지로 라이게이션을 안 해도 얘네들은 다시 이제 서로 위크하게 붙어서 셀러에 도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벡터 셀프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 디포스플레이션 왜냐하면 이제 그 포스페이트를 띄워놓으면 아무래도 연결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이게이지를 처리했을 때 포스페이트가 있으면은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때 인서트는 절대 동시에 같이 처리하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포스페이트가 다 없으니까요. 라이게이션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반쪽만 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디스포스플레이션 시키면 그 아무래도 클로닝 효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벡터 셀프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솔트 당연히 영향은 받지만 셀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처리할 때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깃 프로테인의 태그를 변경하고 하는 클로닝 진행했는데 태그 변경 후에 타깃 프로테인의 발현은 잘 보이지만 변경된 태그의 디텍션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하냐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익스프레션부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제 C 히스, N 히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놔둬드렸는데요. 저기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N터미널에 히스텍을 붙이느냐, C터미널에 히스텍을 붙이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둔 이유는 프로테인이 폴딩할 때 N터미널부터 폴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폴딩이 돼서 N터미널은 보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얘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디내추레이션 컨디션으로 정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N히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해서 우리가 정제를 했을 때 이게 어피니티 택에 이게 잘 안 붙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디내추레이션 폼으로 하든지 그것도 잘 안 되면 C터미널 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행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이제 택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 하면은 택의 위치를 옮기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거의 다 왔는데요. 클로닝 시 PCR을 통해서 인설트를 증폭하기 때문에 뮤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PF 폴리머레이즈나 인설트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증폭을 하신다고 했는데, 뮤테이션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이제 PCR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에러 효율을 더 많이 낮춰놓은 그런 폴리머레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이게 결국은 이제 PCR 영역인데, PCR에서 그래서 이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피델리티가 높은 폴리머레이즈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PCR 끝난 다음에 에러 코렉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압성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긴 한데요. 이제 코렉테이지라고 하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런 효소를 처리해주면
에러율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플라즈미드가 하나의 전사체에 4개의 유전자를 발현되도록 설계한 폴리시스토닉 구조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유전자만 발현되고 있는 경우 어떤 요인들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플라즈미드 뭐 여러 개가 연결돼 있으면 한 하에서 얘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사될 때 혹시 이게 그 트랜스크립션이 끝까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유전자는 발현이 잘 되지만 뒤에 거는 발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프로모터를 분리해서 이제 발현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도 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H5알파는 렉A-이지만 여전히 특정 리피드 리치나 LTR 컨테이닝, 톡식진 컨테이닝 플라즈미드에서 인스테빌리티를 보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탑 10, J109, 엑셀1 블루 등의 스트레인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그런 DNA들, 플라즈미드는 JM109 스트레인 뭐 선택해서 하면은 좀 나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엑셀1 블루 같은 경우 이제 블루 화이트 스크리닝에 이제 좀 더 잘 되도록 한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톡식진 컨테이닝 플라즈미드를 조금 어, 저기를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인들이 개발은 됐지만 이게 톡식하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다른 호스트에서는 톡식하지 않는데 이콜라이에서는 톡식할 수 있고 그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게 반드시 이걸 하면 괜찮아진다라는 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스트레인들을 이제 확실하게 방지했을 때 이런 스테빌리티가 낮은 거를 조금 방지하거나 아니면 바이어빌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은 조금 아직까지도 좀 어렵긴 합니다.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을 위해서 벡터를 사용하고 계신데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은 되지만 폴딩에 어려움이 있는지 솔루빌리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벡터를 바꿔보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 강한 프롬프터를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냐고 하셨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콜라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콜라이가 이제 한 100kDalton 이상이 되면은 사실 폴딩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인솔루블 프랙션으로 솔루비빌리티 낮아져서 인솔루블 프랙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kDalton이 넘어가면 이제 유카리오트 쪽으로 발현하시는 거를 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내 프로테인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유카리오트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터는 강한 프롬프터 이제 뭐 저기는 익스프레션 벡터는 전부 다 프롬프터가 강하죠. 그 대신에 이제 인덕션을 해야만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그 인덕션을 안 하면 이 프로테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어빌리티에 영향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덕션을 시켰을 때만 이걸 발현이 되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기를 인덕션 하는 보통 IPTG 사용 많이 하시는데 그때 그 농도를 줄이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렌트그레이를 배터리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시에 DH5를 알카는 XL1 블루를 사용하라고 들으셨다고 했고 어떤 점이 장점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엑스온 블루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PCR까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PCR은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PC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PCR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PCR이란 무엇이고, PCR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PCR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PCR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CR은 아시다시피 특정 DNA 서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인비트로에서 증폭하는 기술인데요. 1983년에 토리 멀리스에서 개발됐고, 그래서 아주 극미량의 DNA라도 그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복제본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분자 진단이라든지 법의학, 유전학 연구, 유전자 클로닝 이런 데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기본 기술이죠. 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PCR 기본 원리는 변성, 결합, 신장, 디내추레이션, 어니얼링, 익스텐션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R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바로 이 T폴리머레이즈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도 DNA 폴리머레이즈는 추출해서 이제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증폭하고 나면 다시 이거를 띄어내서 다시 처음부터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DNA를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니즈라고 하는 썰머스 아쿠아티크스라고 하는 그런 그 고온에서 사는 균주로부터 얻은 그 DNA 폴리머레이즈가 없었다면 이 PCR이라는 기술은 나올 수가 없었고 여기에서 이걸 분리해냄으로써 높은 온도에서도 이 폴리머레이즈가 변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생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나 프로테인들이 이거를 그 DNA 스트랜드를 벌리고 거기에 프라이밍하고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온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서 스트랜드를 벌려주고 프라이머를 온도를 낮춰서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 폴리머라이즈가 잘 가질 수 있는 온도에서 일롱게이션 해줌으로써 그리고 이거를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그런 분자생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증폭을 하게 되면 일당 DNA가 2배가 되기 때문에 N회 반복을 하면 2의 N승배로 증폭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DNA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PCR 구성 요소는 템플레이트 DNA, 그 다음에 프라이머, 텍 DNA 폴리머레이즈, DNTP 버퍼가 있고요. 템플레이트 DNA는 뭐 어떤 거든 이제 보통 지노믹 DNA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지노믹 DNA에서 요거를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증폭해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요거 그 특정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게 그래서 짧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거기에 바인딩을 하면 폴리머레이즈가 거기에 붙어서 이걸 증폭함으로써 양쪽 염기를 이제 증폭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시퀀스를 증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탭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서 내열성 DNA 중합 효소, 셀머스 아쿠아티크스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요새는 되게 많은 종류의 폴리머레이즈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랜드가 계속 증폭이 되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NTP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퍼의 역할은 pH도 조절하고 이 폴리머레이즈가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pH 그리고 이 텍브제인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쿠프타로스 마그네슘 아이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아이온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짧은 길이의 DNA 아니면 GC가 높을 때 긴 길이의 DNA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 프리믹스 형태나 이제 한 가지 형태로 많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PCR 구성 요소 중에 디자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은 기본 길이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기본 길이와 GC 함량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보통 20, 25 베이스 페어 정도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15에서 30
베이스페어 연기 내에서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TL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의 멜팅 템퍼레처가 보통 52도에서 58도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부위의 시퀀스의 주시 비율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이제 짧게 디자인될 수도 있고 길게 디자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에서 30 베이스 페어 내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짧으면 얘네가 다른 데 가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넌 스페시픽 밴드들이 많이 생기고요. 너무 길면은 이제 언이어링 할 때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길이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C 함량은 사실 60% 유지하는 거 좋다고 하는데 사실 특정 진을 할 때는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 길이를 좀 조절하면서 양쪽 프라이머의 그 T 값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TM을 약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해서 양쪽 프라이머의 TM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복순이 및 2차 구조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 프라이머, 그 지금 프라이머의 3 프라임 말단은 이제 가서 붙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 상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이머가 생기고 얘네만 많이 증폭이 되고 템플레이트에는 잘 붙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보성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스트럭처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핀 스트럭처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성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의 연장인데 TM은 이제 보통 52도에서 58도로 해서 TM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양쪽 프라이머가 유사한 TM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TM 설정을 하면은 이제 비특이적으로 이제 2차 언이어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넘팀을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조금 언이어링 온도를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높으면은 2차 언이어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가 프라이머가 타투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유산소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바인딩을 하면 타겟도 잘 진급 안 되고 다른 스페시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스트를 통해서 이제 유사서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가 이제 말단, 3' 말단 시퀀스가 웬만하면 GC로 끝나요. G나 C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이제 3' 말단이 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AT가 되면 이게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들떠서 잘 이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PCR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끝은 GC 클램프라고 해서 클램프처럼 쭉 다물어준다고 해서 G나 C 서열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더해서, 여기 기본에 더해서 리얼타임 qPCR용의 프라이머를 디자인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애플리콘을 얘가 증폭하는 길이를 50에서 150 베이스 페어 정도가 적당한데요. 너무 길어지면 이거에 대한 효율이 PCR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CT 값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서 애플리콘의 길이는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50 정도로 짧게 잡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나 더 이제 이게 유전자, 내가 증폭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데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이 터지지 않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이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 해서 전사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경우에는 얘네들 다 디텍션 할 수 있도록 공통부위를 설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전체에서 이걸 뜨신다 하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유전체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사체에서 이거를 뜰 때는 유전체에서의 저기 시퀀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론이 포함된
부위를 넘나들게 디자인을 해서 엑선 엑선 만나는 부분이면은 이게 저기에서는 크로모즘에는 바인딩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엑선 엑선 경계 부위를 타겟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에서 떠낼 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프라임을 디자인을 하는데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제 서머스테이블 D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발견된 거는 택 폴리머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택이 서머스의 T와 아쿠아티스의 H가 돼서 T인 거고요. 푸유도 이 분지의 이름을 따서 푸유가 된 겁니다. 뒤에는 안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전에는 이제 효소들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테크리머레이즈는 되게 증폭 속도도 빠르고 좋은데 정확도가 낮습니다. 피델리티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PFU인데요. PFU는 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프로프리딩을 계속하면서 증폭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효소들은 이 두 가지를 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태그로 PDT를 확보를 하고 PFU로 교정을 하면서 속도도 빠르고 이제 교정도 되는 그런 그 믹스 형태의 폴리머레이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벤트라든지 TTH라든지 KUD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런 그 피델리티랑 프로세스 증폭 속도 프로세시비티라고 하는데 프로세시비티랑 다 높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냈고 디피트나 이런 거는 제가 사용했는데 저기는 효과는 없었는데 퓨전이라든지 KUD 같은 경우에는 특히 KUD는 프로세시비티가 아주 높아서 보통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1kb를 증폭하려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1kb를 그 증폭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도도 높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퓨전도 마찬가지로 증폭 속도도 빠르면서 교정 기능도 있어서 피델리티도 높은 그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런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를 증폭을 한다 하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뭐 그냥 태그를 사용하거나 태기랑 TF가 섞여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말 정확하게 증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KUD나 퓨전 같은 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CR 조건 설정 및 최적화로 넘어가면요. 피시한 조건을 설정하는 건 첫 번째로 언어링 온도를 최적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했고, 그러면 그 프라이머가 충분히 바인딩 할 수 있도록 멜팅 템퍼레처보다 4, 5도 정도 낮게 해서 그 언어링 템퍼레처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근데 언어링 템퍼레처가 너무 낮으면은 프라이머가 아무 데나 가서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기적 결합이 증가해서 넌스페시픽 밴드가 나올 수 있고, 높으면은 아무래도 밴드 형성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최적의 언어링 온도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은 25에서 35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증폭이 잘 안 되는 건 사이클수를 늘리거나 어, 뭐 넌스피싱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사이클 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클 수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25에서 30 사이클 정도 해보고 이제 너무 많다 적다를 판단한 다음에 사이클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니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초 아니면은 그러니까 94도에서 95도에서 30초 아니면 98도에서 10초 정도 수행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디니트레이션을 계속 하면은 얘가 서머스테이블 폴리머레이즈라고 해도 변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니트레이션 단계에서 94도보다 낮으면은 템플레이트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도 이상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높을수록 이제 분리는 잘 되지만 폴리머레이즈는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익스텐션은 말씀드렸다시피 72도에서 KB당 30초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중복할 그 템플레이트가 길이가 몇이냐, 그 사이즈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 익스텐션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게 긴 산물이면 아무래도 그 증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좀 늦추고 시간을 좀 더 줘서 충분히 증폭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이제 그런 에 따라서 특정 인스텐션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고 그 폴리머레이즈별로 그거의 최적의 온도로 연장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이온 온도나 DM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 아이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효소 활성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마그네슘 아이온도 따로 들어있어서 이거를 농도별로 다 테스트한 다음에 했는데요. 요새는 어느 정도는 다 커버되고 아예 이제 이거는 긴 길이의 DNA를 증폭할 때 쓸 수 있는 폴리머레이즈 세트 뭐 이게 그 이름을 달리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효소 농도나 네, 효소 농도가 아니라 마그네슘 아이온 농도나 이런 걸 다 조절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많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별도로 스스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폴리머레이즈 구매하는 데 들어있는 버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 농도도 보통 0.2에서 0.5 마이크로 범위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컨벤셔널 피셔널 하실 때는 이게 크게 영향이 없고요. 저기 할 때는 그 리얼타임 PCR 할 때는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18에서 25머 GC 함량 그리고 3' 말단의 GC 클램프 이런 것들 설계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 우리가 특히 GC 리치를 저기를 한다, 증폭을 한다 할 때 이게 GC 리치면 얘네들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형성돼서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증폭이 어려운 건데요. 이때는 DMSO나 베타인 같은 걸 넣으면 이제 TM이 좀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어서 얘네들이 분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첨가제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넌스페시픽 밴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낮은 온도에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증폭을 하고 폴리머레이즈가 증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넌스페시픽 밴드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폴리머레이즈가 활성이 없도록 하는 게 이제 핫스타트 기술인데요. 핫스타트 기를 PCR 키트를 사용을 해서 비트기적 결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면서 계속 그 원인의 온도를 너무 고온에서 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붙지는 않지만 스페시픽하게 붙을 수 있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온도를 낮춰줘서 증폭량이 많도록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CR 결과 해석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정기용동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밴드 크기가 맞는지, 그리고 밴드가 명확하게 떴는지, 그리고 넌스페시픽 밴드가 없는지, 그리고 프라이머 다이머 같은 경우에는 100베이스 페어 이하에서 뭉뚱그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프라이머 다이머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다시 하시던지 아니면 언이얼링 템퍼레처를 좀 바꿔주시던지 핫스타트를 뭐 하시던지 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도 이제 그 진단 같은 거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NCT에는 없고 여기에는 얼마나 이제 많이 증폭됐느냐에 따라서 그 템플레이트가 얼마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퀀싱과 qPCR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타겟이 증폭됐는지 확인하고 얘네들이 증폭 효율이나 얼마나 특이적으로 이거를 그 증폭을 해냈는지 qPCR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밴드가 없다면 이제 템플레이트나 프라이머, PCR 조건, 효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뷰티적인 그런 밴드들 스페시픽 밴드나 프라이머 다이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이얼링 온도를 조절을 해주시던지 프라이머 농도나 프라이머 시퀀스 사이클 수들을 재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DNA 시퀀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퀀싱 이제 요새는 다 손수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다 이제
시퀀싱을 의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DNA 시퀀싱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시퀀싱이랑 그냥 간단하게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 염기의 정확한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여지껏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생어 메소드라고 하는 1세대 DNA 시퀀싱 방식인데요. 원리는 이제 DNA가 3'에 OH가 있는데 그걸 H로 바꿔서 다이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시 NTP와 같이 섞어서 반응을 하면 특정 부위에서 이 DDNTP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뭐죠? 증폭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양한 데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서열이 절단된 게 나오고 그게 DDNTP 중에서 DDATP가 아니면 A 들어가야 할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자리는 A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DDNTP를 이제 넣어서 반응을 한 다음에 그걸 젤을 내려서 서열을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확도가 높고 이제 보통 700에서 한 1kg까지 확인 가능한데 이제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비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읽어야 될 서열이 아주 길다 하면은 이거는 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생어 메소드와 또 유명한 게 막상 길버트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래서 막상 길버트 방식은 케미컬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케미컬을 처리를 하면 어떤 케미컬은 G에서 끊기게 되고 어떤 케미컬은 G랑 A 아니면 T랑 C에서 끊기는 케미컬 그리고 C에서만 끊기는 케미컬들이 있습니다. 네 개를 각각 반응한 다음에 젤을 내려서 그 서열을 읽어주는 거고요. 땡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DNTP를 각각 큐브에 넣어서 그리고 DNTP도 물론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반응을 하면 각 튜브마다 이렇게 끊겨서 읽혀서 네, 증폭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을 젤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이걸 읽어가면 서열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맨 처음에는 두 개 다 개발이 되었지만 이게 사용 방법에서 생어가 훨씬 간편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전엔 젤을 내려서 이렇게 봤지만 이후에 요새 이제 싱 해서 맡기시면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뭐 다른 데 거는 거의 없고요. 뭐 프로메가에서도 조금 그런 키트가 나온 거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ABI사 지금 서머에 합병된 ABI사에서 나온 그런 시퀀서를 이용을 해서 이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통적인 방식하고 다른 점이 이건 넷튜브에 각각 이제 TTP, CTP, GTP, ATP를 넣어서 반응을 한 다음에 이걸 별도의 레인으로 내려줬다면 이거는 각각의 DDNTP에 형광 다이를 넣고 반응을 한 튜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러고 나서 캐필라리에서 흘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증폭이 중단된 자리에서 요 다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색깔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튜브에서만 반응해도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해서 시퀀스가 바로 읽혀 나오기 때문에 이 젤로 하면은 아무리 길게 젤을 잘 만들어도 뭐 100베이스 페어, 200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읽을 수 없었는데 이걸로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700에서 1kb 정도까지의 길이까지 읽을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은 생일 19버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 생어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NGS 차세대 DNA 시퀀싱이라고 해서 NGS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시퀀싱이랑은 달리 저거는 이제 템플레이트를 많이 증폭을 해서 거기에서 얘네들을 증폭해내서 이거를 읽는 하나하나 읽는 방식이라고 하면 NGS의 특징은 그 텍스트를 하고 얘네들이 조각조각 내서 그 책처럼 여러 개를 뿌려가지고 읽은 다음 그 정보를 해서 하나의 소열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길이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증폭해낼 수 있고 그리고 템플레이트 양이 적어도 이게 칩이기 때문에 그
시퀀싱보다 훨씬 적은 양의 템플레이트만 있어도 그걸 증폭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NGS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낮은 처리 비용, 뭐 빠른 처리,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는 앞에 거보다 더 이제 그런 바이오인포메틱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셈블리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NGS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일루미나, 그다음에 아이언 프론트도 사용하시고 요새는 도 조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NGS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샘플 저기 얻으면 프래그멘테이션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그걸 여러 방식으로 막 이렇게 에멀전을 만들든지 막 한 다음에 아니면 BD에 붙이든지 한 다음에 이제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루미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기에다가 저기 판에다가 얘네들을 쭉 붙인 다음에 걔네들을 PTCR을 통해서 쭉쭉 양쪽 방향을 읽어 나가면서 그 서열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기 아이언 토론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디텍션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증폭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프로톤들을 검출함으로써 거기서 얘가 증폭이 됐다. A 넣었더니 요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더라. 그럼 여기 얘의 서열은 A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아이언 토론토 방식이고요. 사이로 시퀀싱이나 그 라이게이션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사이로 시퀀싱은 아마 로슈사의 제품인데 그 폴리머리제이션 하면서 얘네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면은 방출하게 되고 걔를 이제 다시 ATP에 거기 하면서 넣으면서 그 ATP가 생성돼서 그거를 루시프레이즈로 디텍션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더라 AB사에서 문체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라이게이즈를 이용을 해서 요 시퀀싱하는 근데 명확한 저기는 원리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방식. 그 중에서도 일루미나의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NA를 시퀀싱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게 시퀀싱 대상이 되는 템플레이트 DNA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에서는 필요하고요. NGS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NGS에서는 프라이머 없이 양쪽에 어댑터를 붙이기 때문에 요부터 그 증폭을 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그 내부 소일을 몰라도 이 내부 소일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물론 들어가지만 이 어댑터에 상응하는 프라이머가 들어가서 증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프라이머는 필요하지 않고 서머스 컨텐츠에서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폭하려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DNTP나 DDNTP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열 판독을 하게 되는데 딴 것도 NGS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서열들이 있으면 요거를 레이저나 이런 걸로 아니면은 그 형광을 디텍션을 하든지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호해서 얘를 염기 서열을 변환시켜주는 거를 베이스콜링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퀀싱은 베이스콜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전자 이런 그 신호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정을 해서 이런 그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형태의 피크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건 장비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면 결과를 이렇게 변환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고 결과는 파스타큐 형식으로 해서 아이덴티파이어랑 염기 서열 그리고 품질 퀄리티 스코어까지 해서 결과 파일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어 시퀀싱 이제 의뢰해서 받아보시면 아마 PDF 파일 이런 거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요소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입니다. 형광 세기는 보통 이제 시퀀서에서
시퀀싱 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번 이상은 돼야 얘네들이 그 노이즈랑 구분이 잘 돼서 시퀀싱이 잘 읽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QV 값이라고 해서 퀄리티 밸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나 에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얻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시퀀싱 를 보면은 우리는 QV 값 20 이상으로 뭐 60 스페어 이상 뭐 저기 리딩하는 거를 저기 보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게 QV 20이라고 하는 게 1% 이하로 오류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QV 20에서도 약간 에러는 있습니다. 그 피크를 이렇게 조금 겹치는 경우는 잘 판독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QV 30 이상은 되어야 여기에서 이 파란 바들이 다 이게 QV, 여기 옆에가 QV 값 수치거든요. 그 QV 값이 30 이상은 되어야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읽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노란 바들은 읽히긴 읽혔는데 조금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피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피크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낮게 나왔고요.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노이지해서 얘네들이 막 피크가 겹쳤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시퀀싱 퀄리티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나면 이제 저런 그 큐빅값 높은 구간들을 가지고 이제 매핑을 통해서 템플레이트가 있으면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으면 거기에 바인딩을 해서 유전체를 조립하거나 이제 뭐 짧은 길이도 이렇게 어셈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구매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셈블해서 하는 그런 어셈블해서 시퀀스 전체 시퀀스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이은 다음에 베리언트 같은 것들을 요새는 폴링을 할 수가 있어서 베리언트 정보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분석을 해서 이제 뭐 부모랑 자녀 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베리언트들 변이 같은 게 어떤 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관련된 제품 말씀드리자면 이제 생어 시퀀싱 쪽은 생어 시퀀싱 일반적인 시퀀싱 외에 풀 시퀀싱은 이제 풀 시퀀싱이나 바이럴 지놈 시퀀싱은 이 생어로도 할 수 있고 밑에 보이는 이 비트 시퀀싱으로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비트 시퀀싱은 쉽게 말하자면 NGS이긴 한데 그 리드수가 되게 좀 더 작아서 짧은 길이의 DNA를 더보다 지놈이나 이런 거보다는 짧은 길이의 DNA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짧은 길이의 바이러스 아니면은 벡터 전체의 서열 이런 거 확인을 할 때 비트 시퀀싱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것보다 큰 지놈 사이즈라든지 뭐 트랜스크립톤 뭐 전체를 다 봐야 되는지 할 때는 NGS를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물 시퀀싱으로도 풀 시퀀싱이나 바이럴 지놈 시퀀싱 하실 수 있고 그걸 비트 시퀀싱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리토콘드리얼 시퀀싱은 이것도 비트 시퀀싱으로도 가능하고 그 생으로도 가능한데 할 때는 이제 국수원이라고 하는 그 마이토콘드리얼 안에 있는 그 진액을 증폭을 해서 서열을 나중에 이제 NCBI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서열이 잘 안 밝혀져 있다 하면 여기서 그 증폭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트식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기서 S&P 같은 경우까지는 생활 시퀀싱으로 들어가고요. 마이크로비얼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그 히미디스 RNA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종편별 하는 것 때문에 생활 시퀀싱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에 STR이나 CL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스쿼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관 달고 이게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밴드 사이즈를 그, 그 뭐죠? 사이즈 메커랑 비교를 해서 이 사이즈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특정 이제 그런 반복되는 부위나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됐는지 STR 그런 걸 분석을 해서 CLA 같은 경우 보통 휴먼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셀링 검증하거나 아니면 친자 확인. 네, 여기는 한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알리얼링 레더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기준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이나 셀라인을 내, 그런 특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친자 확인이나 셀라인 확인이나 이런 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같은 생어 스콘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NGS는 아까 말씀드린 비트식이라든지 NGS 자체는 저희는 이제 큰 그런 그 리드스 많은 그런 거는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외부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플라즈미드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비트식 번싱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